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라고 딱 써붙여버렸어요, 제목을. 근데 사실은 전체 정부의 활동 전체가 실패했다라기보다 이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북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도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원인과 내용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서의 우리 어떤 과제가 필요할 건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잠깐 분석을 하라고 보니까 아직 제대로 나온 공약이 있는 후보들이 현재 없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긴 했으나 그 공약 내용도 살펴보면 좀 많이 미흡해서 아무튼 그거 잠깐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 외에 홍준표, 윤석열도 분석을 했는데 거의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최근 상황을 둘러싸고 너무나도 곳곳에서 장밋빛 희망들을 많이 주관주의라 그래요. 자신들의 이제 욕망을 담아서 평가들을 많이 하시고 대부분 다 또 잘 아는 분들조차도 다음 달이면은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정세현 전 장관님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1월 달쯤이면 남북 교류가 터져서 이제 평양에 오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그전 모임에 갔더니 모여서 토론하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참 어렵구나. 근데 최근의 상황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자, 최근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있었던 일은 어느 날 뉴스에 뭐가 났습니까? 영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핵을 다시 또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했고 9월 9일 날 열병식에서 일반 군인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안전군이라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순항미사일과 또 열차 위에 쏜 탄도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말이 순하다라는 거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미사일인데 다만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이 추진력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건데요. 탄도미사일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제재하는 것이죠. 잡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면은 아예 잡을 수 없는 무서운 미사일이 최근에 한 대 날라왔죠.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화성 8호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제가 이제 이 군사 무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긴 해서 그쪽 무기를 다루는 이제 우리 제 아주 친한 교수님하고 토론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HCM과 HGV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북에서 날린 거는 이 활공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쏘아 올라가는데 산의 꼭대기를 갔다고 치면 그 활공체를 달고 올라가서 그걸로 달고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떨어지고 내려오는데 행글라이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행글라이더는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떨어질 때 하면 다시 또 올라가고 떨어질 때 하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거라서 그 이스칸데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스칸데르는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흔드는 거고 얘는 수시로 흔드는데 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만 실전 배치되고 아방가르드라고 그 외에는 어느 나라도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못한 아주 최고 수준이죠. 미사일 중에서. 그런 것이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실험에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북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을 다시 열고 있다라는 현상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을 이제 선언하자 이런 얘기를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이 김여정 부부장이 한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도발이라고 자기들의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라고 하는 이런 이중잣대를 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공정하게 서로 존중의 자세가 있으면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공동 연락사무소도 재설치할 수 있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상회담이 다시 한다더라. 연락사무소를 다시 열린다더라. 연락사무소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들? 사과를 일단 받자. 뭐 이런 또 언론에 지난번에 폭파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또 연락사무소를 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참 보면서 연락사무소 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하면 서로가 공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 자세가 있다면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만 얘기했죠. 근데 일단은 남북통신선은 10월 4일 날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정세현 장관이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이 이렇게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 이유는 너무 흉년이 났다는 거죠. 흉년이 나서 지금 식량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자 그래서 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도 미워가지고 제가 이 기고를 하나 해가지고 그를 아주 많이 비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최고의 그 현인이라 불리우는 분의 발언이에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여러 사람에서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정세현 장관이 얘기한 대로 북이 춥고 배고파가지고 곧 나올 테니까 조만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11월 달에 열린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가 한번 돌아보자 한번. 한번 돌아보면 말이죠. 트럼프가 2018년도 6월 12일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원래 이건 이제 서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서로 이걸 까자라고 합의서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누구 시키지 않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하면서 이분이 약간 좀 언론에 나오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막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지만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연합훈련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당시의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보면 막 쭉 나와요.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자. 그리고 연합훈련 하지 않겠다는 건 전부 다 미국이 한 약속들이에요. 약속들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과연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냐 막 온갖 이야기들이 당시 조선일보에 쫙 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돌아볼 게 있죠. 2019년도 2월에 있는 하노이 논의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노이에서의 당시에 가장 그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뭐였던가 기억하시죠? 당시에 영변에 있는 핵시설, 이것들에 대한 일종의 동결이겠죠. 70%가 된다고 하죠. 북의 핵시설에. 그것을 동결하고 정리하겠다. 이쪽, 거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까 물어보면 대답하라 그랬죠.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했죠? 모릅니다. 몰라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거는 그 트럼프가 한 얘기고 한미 협정 무사를 하지 않겠다. 싱가포르 회담은 다른 그 전에 이 북미 간에 맺었던 다양한 합의와는 좀 차원이 달랐잖아요. 그 전에 북미 간에 맺었던 가장 유명한 합의는 뭐였죠? 94년도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죠.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2005년도에 212 합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합의 때마다 당시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그 조미 간에 맺은 공동 커뮤니케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북의 핵시설에 대한 동결, 그것에 대한 미국의 보상, 그리고 나서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였단 말이죠.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은 아니었잖아요. 제 1항이 뭐였어요? 관계 개선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관계 개선 하려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국교 수립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비핵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하고 돌아갔을 때 트럼프가 아주 그냥 자기 국내에 가서 많이 깨졌죠. 너는 북한테 쏘은 거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미국은 끊임없이 한 번도 CVID,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북에서 먼저 핵을 없애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북한테 줄 수 없다라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게 깨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깨졌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게 하노이고 당연히 이제 북에서는 그 다음 진행은 관계 개선을 한다는 걸 기본 사실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비핵화 단계로 함께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끄집어낸 건데 거기서 그만 발로 쳐버렸죠. 트럼프가 노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북에서 했던 말이 2019년도 한 년 더 기다려보겠지만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 2019년 연말까지 답을 내지 않으면 하고 2019년도 연말에 드디어 뭐죠?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는 크게 두 가지였죠. 경제적으로는 이제 제재 해제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제재를 상수로 놓고 자력 갱생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군사적으로는 2019년도 연말까지는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이제 보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안 하겠다. 이제는 더욱더 핵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 한마디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를 2020년부터는 이제 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그 10월 10일 유명한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무기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한 무기다.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먼저 공격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잠깐 돌아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그 일정을 올해의 남북의 주요 일정들 한번 쭉 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저는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미국은 이제 행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 트럼프 때 거는 또 별개로 치고 이제 우리도 한번 대화 또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로 담고서 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조건 없이 대화를 제안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3월 8월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북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북의 인권 문제인데 북의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은 분명한 답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올해 8차 당대회죠. 올해 1월달에 8차 당대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핵기술을 고도화해서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 전술핵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런 군사 정찰 위성을 가까운 기간이면 언제겠냐? 올해 아니면 내년이겠죠. 가까운 기간 내에 쏴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지속하는 한 우리의 혁명무력은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미사일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미사일 쏠 때마다 당신들은 막 도발이라고 너무 흥분들 하지 마라. 너희들도 5개년 중기계획 같은 거 있지 않냐. 국방계획.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 만들듯이 우리도 새로운 무기 만들고 국방계획을 강화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호들갑 떠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8차 당대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죠. 앞으로 일방적 선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서 정말로 남북관계를 풀고 싶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라. 뭐냐? 그 인도주의적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또는 뭐 끊임없이 개별 관광 이런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남북관계를 열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뭘 해라?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할 때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건 바로 정치 군사적 대립인데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노력을 분명하게 갖고 나오길 바란다. 앞으로 일방적 선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올해 3월 달에 군사훈련을 또 하니까 그때 이제 김여정 담화가 나오죠. 그때 뭐가 나오냐면 교류협력에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남북 간에.
그 아닌 이제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든지 또는 우리로 따지면 통일부 같은 데가 바로 조평통이거든요. 조평통이라든지 또는 그 군사 합의서 다 파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평통도 폐기하고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도 없애버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도 다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 3월달에 이야기합니다. 군사훈련할 때. 그러니까 이미 얘기들 다 했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종전선언 한마디에 당신들이 제대로만 한다면 뭘 못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좀 우리가 뒤를 좀 잠깐 돌아보자는 건데, 이게 올해 6월 달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대결을 더 특히 준비하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북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건 뭐냐면 아까 잠깐 뭐라 그러죠? 그럼 우리 영상에 나오던데 그 리태성 외무성부상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작전이 갈수록 험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이렇게 들었어요. 사례 중에 하나가 미니트맨 3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바로 ICBM이잖아요. 13,000km면 북에서 화성 15가 13,000km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정확하게 워싱턴 때린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13,000km 정확하게 평양을 때릴 수 있는 것을 실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니트맨 3에 대해서 발사 실험을 했고 한국에서 정상회담 때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고 한국과 일본의 무장 장비를 판매하고 핵 잠수함 기술 이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해봐야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장 최근으로 왔는데요.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최고인민회의, 우리 일단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편견과 불공정 이중적 태도, 적대시 완전화 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시종일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자꾸 오독을 할까라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다. 결국은 이 기준의 잣대에서 벗어나면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을 잘 제대로 읽자는데 바로 어제죠. 이게 이제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내가 이걸 따왔어요.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성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있어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 보유 노력은 주권 국가가 가져야 될 당위적인 자위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안은 없다. 일방적 선의는 없다. 적대정책 폐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래도 종전선언에서 대응을 하고 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달리 볼 수 있는 건 없고 대선을 앞두고 약간의 상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 적대적인 아주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속에서의 대선은 사실은 이제 보수 세력의 등장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고 또 차기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공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좀 전술적 대응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현실적일 것이다. 아무튼 왜냐?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동안에 쭉 해온 게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지금 너무 갑자기 흥분을 하는 것은 그걸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제가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드는 생각입니다. 최근 정세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평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평가로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하늘이 준 기회. 이게 이제 판문점선언 이제 열렸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린 것이죠.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그 뭐 내용은 너무 많이들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평화선언이었다. 종전을 갖다가 2018년도 한 해 바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가슴이 엄청 뛰었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는 걸로 간다라고 했고요. 아니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합의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한다. 한마디로 이제 민족 대단결의 시대로 이제 간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때 이제 이 정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의 자주교류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단체도 자유주 교류의 이제 주체가 된다 해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굉장히 설레고 움직이고 했었지요. 그래서 저도 울산에서 이제 교류협력 단장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갑자기 그냥 야밤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밤새 먹으면서 저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꼬시는 거죠. 울산시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단장을 맡아서 북을 좀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전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당시에 흥분했어요. 이걸 보고. 그리고 이제 민족 공영의 시대를 열자 북에 있는 27군데 지금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를 다 열겠다 하고 이 철도 연결과 동시에 러시아에서부터 천연가스관을 연결한다 뭐 이런 합의들을 다 하니까 이거 합의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달에 유럽을 갑니다. 유럽을 가서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로 북에서 이제 하고 가려고 하니까 교황까지 이제 방북 좀 해달라고 하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왜 미국은 북에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느냐. 북에서는 벌써 핵실험장도 다 없애버리고 유해들 다 송환하라고 할 때 송환도 했고 전부 다 지키면서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왜 미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하죠. 언제? 2019년 1월 1일 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바로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컸죠. 조건 없이 하겠다. 대가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퍼주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덜컥 받으면 되는데 그만 멈춰서 버렸어요. 2018년도에. 그렇게 엄청난 합의들이 정말로 가슴 설렜던 그 합의들이 다 2018년도 고장난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다 놓쳐버렸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제 한 일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이제 생각해보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 아시죠? 돌아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일의 1번은 이거죠.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유명한 10월 10일 발언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2018년도에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그 김정은 총비서하고 둘이서 같이 군사 합의를 하는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자 그랬거든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어떻게 되죠? 유엔사가 별 의미가 없죠, 이제는. 남북 간의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남북 군사 공동훈련도 해줄 수 있죠. 한마디로 획기적인 이야기로 막 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 덕목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죠. 우리들의 승인한테 너희들끼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바로 만드는 게 이도훈. 이 사람은 뭐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캠프로 갔던데 정말 참 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내는데 한미 워킹그룹도 우리 남쪽에서 제안해요. 원래 왜 제안을 먼저 하냐면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미국과 손발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좀 이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노선적 분석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튼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그때는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지 뭐하냐 지금. 특히나 2019년도 1월 1일 날 딱 저 신년사 나왔을 때 바로 하자. 지금 저거 바로 받아 안 오면 1월 2일 날 바로 열 수 있다. 지금 분위기 한참 좋을 때 열어버려야 되고 하지 않느냐 했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관리들이 특히나 통일부 쪽 사람들이 아니 지금 2월 달에 지금 하노이 회담이 잡혀 있는데 왜 우리끼리 먼저 중풀나게 나가가지고 남북 간에 먼저 진도를 뽑았다가 나중에 하노이 회담이 잘못되면 다 우리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다 독박 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진도 나가면 왜 독박을 쓰냐? 진도를 나가면 북미 관계 잘 안 돼도 남북 관계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북미 관계 잘 돼버리면 우리가 먼저 잘 나감으로써 그래서 선순환을 일으킨 것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먼저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안 나가냐니까 연임을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먼저 나가면 안 된다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사실 워킹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 제재 문제 이거는 반드시 남북 합의사의 이행 문제 이 세 가지는 한미 간에 조율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철도 연결도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금강산 개성공단 못 열었죠 결국. 의논하니까 안 되죠. 아직 12상조다 하면서 미국에서 동의해주지 않았고 철도 도로 연결 안 됐고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이제 이 타미플루인데요. 2019년도 1월 달에 타미플루의 20만 명분 들어가기로 합의하고 개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재 품목은 아니다. 타미플루는. 다만 그걸 싣고 가는 트럭은 제재 품목이다. 세상에 이런 그럼 다 끌어내려가지고 지게 지고 갔어야지 그러면. 한마디로 트럭이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은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베리스 상인이 떠올랐어요. 1kg, 1파운드의 살을 내놔라 그랬잖아요. 샤일록이. 또 심장 부분에 살을 내놓으라니까 내주겠다. 다만 피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심장을 못 떼갔던 그런 너무 딱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떠오릅니까? 이상가족 상봉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요. 그거 한 번 하지 못했어요. 광케이블 까는 그것도 제재 품목이라고. 다 막혀버린 거죠. 한강하구 사용도 못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합의사항은 단 한 개도 하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버렸죠. 그럼 그것 때문만이에요. 그럼 전부 다 미국 때문이네? 그런가요? 왜 대답을 안 하죠? 뭐 불만이 있습니까? 노정일 위원장님 혹시 뭐 불만 없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가장 큰 열쇠, 중심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큰 열쇠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요. 적대 정책의 상징 아닙니다. 적대 정책, 북을 적으로 삼는 것의 상징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될 건데요. 하나는 훈련이고 군사연습이죠. 사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요. 훈련이라기보다는 전쟁 연습이죠. 엑서사이즈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유격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 군대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군사훈련 해야죠, 다. 군사훈련 해야 되는데 왜 유난스럽게 한미 전쟁 연습이라고까지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지금 저희도 알다시피 2015년도부터 이 한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5015로 바뀌었잖아요. 5027에서. 5027은 재래식 전면전이었단 말이죠. 북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방어하고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미국의 본토에서 69만 명이 와서 북으로 쳐들어간다. 이게 5027이었어요. 그 옛날에 했던 작전 계획인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홍준표가 윤석열에 묻더만요. 작게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이 되면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합니다. 홍준표가 말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5015가 발동이 돼버렸다는 소리는 이미 전쟁 시작된 건데 뭐 전화를 하고 난리야. 아, 나 정말 TV 보다 보면 가끔씩 저 상대 대통령 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런데 이 5015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건데 북에서 약간의 징후만 보여도 먼저 핵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고 지도부를 암살해버리는 참수 훈련에다가 소위 말하는 북의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데를 침투해 들어가서 다 장악해버린다라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공격형 훈련이고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 훈련이 아니다 이거는. WMD 제거 훈련하고 레인저 부대에 의한 참수 훈련 이거는 뭐 저기 지도부를 바로 죽이는 훈련인데 그 지도부를 바로 죽이는 훈련을 밑에서 막 하고 있는데 악수하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전략 자산들의 이 양이라고 하는 건데 이로 말해서 최근에는 물론 뭐 시뮬레이션 워게임으로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은 실기동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키리졸브나 또는 그 월드 프리덤 가디언 같이 큰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100회 이상 되는 수도 없이 크고 작은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좀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비원비 랜서 같은 건 하나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가끔씩 한반도에 한 2대씩 들어와요. 얘는 왜 유명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략 폭격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텔스기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느린데 얘는 마하로 날아가는 폭격기. 그래서 유명해요. 검은 백조라고 불리는데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얘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정도 급의 원자탄을 20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요. 한 대에. 그런 게 막 2대씩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휴전선 근처로 슉 날고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원자탄을 실려있는지 안 실려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게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도 모르고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정말로. 이 스텔스 근데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인 것 중에 북을 가장 자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텔스기죠. 사실은 스텔스기는 아주 무서운 비행기예요. 뭘 하죠? 걸리지 않죠. 레이더에 안 걸려요.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오산 공군기에서 뜨면 평양까지 날아가는데 10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밤에 떠쁘면 금방 도착이에요. 레이더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미사일 중에 하나가 현무사예요. 현무사는 벙커버스터거든요. 벙커버스터는 쭉 건물로 들어가서 금방 안 터지고 굴착기처럼 막 뚫고 내려가서 안에 터지는 거라서 아니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스텔스기에다가 F-35A기에다가 현무사를 장착하면 그 주석궁을 때리는 걸로 왜냐? 공격훈련이 나와 있잖아요. 지도부를 암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한테 그 형식이나 규모를 얘기한 적이 없다. 훈련에 대해서. 왜? 동족을 적으로 해서 끊임없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최근에 우리도 군사비 쓰는 게 있잖아요. 세계 6위예요 이제. 군사 대국이 됐어요. 군사 강국이. 조만간 60조 넘었으면 이제 세계 5위 일본을 앞서가고요. 이 속도로 가면은 이제 어마어마해요. 지금 다 문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군사 강국을 좀 지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재밌는 말 했잖아요. 당신들이 스텔스기 그 농약 뿌리려고 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호박에다 붉은 데다가 수박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독도 수호 훈련을 올해 6월에 했거든요. 그때 마침 G7에 같이 갔을 때였어요. 초청받아 갔을 때
그때 스가 일본 총리랑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둘이 대충 날짜 조율을 맞춰봤는데 그때 스가가 거절했어요. 왜? 그날 독도 수호 훈련이 열렸거든요. 독도 수호 훈련이 열리면 누가 발끈은 일본이 난리가 나요. 그냥 정렬이 반응하고. 그게 군사훈련인 거예요. 독도 수호 훈련 한다고 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훈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미연합훈련은 분명하게 핵을 동원한 아주 적대적인 공격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은 미국이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소련하고 막 군사 대결을 악착같이 하다가 소련을 붕괴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막 무기 경쟁을 막 벌리면 북이 붕괴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스스로가. 그리고 실제로 이 싱가포르 회담의 전면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남북 군사 합의도 실질적 파기고. 그래서 군사훈련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다. 일단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하려면 이것부터 중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단을 하겠다. 즉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에 상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 문정부는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 그럼 이거는 이거 해봐야지. 평가를 해봐야지. 왜 문정부는 실패했는가? 첫째는요, 노선적 실패였어요. 노선적 실패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한반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전쟁이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제가 뭐겠어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한반도에. 또 한 축은 분단돼 있어요. 5,000년 이상 같이 살아온 민족이 둘로 찢어져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7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오해와 불신과 거기다 전쟁까지 한번 같이 치러 놓으니까 적대적 관계로 민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남북 화해 협력을 과제로 해요. 두 개가 하나 같지만 하나처럼 엮여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와 남북뿐만 아니라 평화를 얻어오는 문제는 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느냐? 평화를 얻는 문제는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전쟁인데 정전에 있어서도 대상이 누구였어요? 북과 미국이 정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자가 같이 하자. 북에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해줬어요. 그래, 남과 북도 같이 한다. 하지만 중심축은 뭐야? 평화에 있어서는 북미 관계잖아요. 북미 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고 종전선언도 그 중심이 있어요. 남북 간에는 남북 화해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과제가 있어요. 이거는 평화를 얻는다는 걸 둘째 치고라도 끊임없이 통일을 지향해 가야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원히 가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과제인데, 그런데 그 두 축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우선시했잖아요. 당시에도 핵 문제는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2000년도 6.15가 나올 때만 해도. 하지만 그거는 일단 뒤로 돌려놓고 왜? 남북에 있어서 화해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북미 관계 풀어야 될 핵 문제 또는 평화의 문제를 앞세우면 남북 화해협력은 영원히 요원해지거든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남북 화해협력을 먼저 내걸었고, 그리고는 아예 가서 뭐까지 합의해버렸습니까? 통일 방안까지 합의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진도를 나가버렸죠. 반면에 문 대통령은 뭘 앞장세웠냐면 평화 정책을 먼저 앞장세웠어요. 평화 프로세스라 그랬거든요. 평화를 얻어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의 도식을 보면 그럴 만도 얼토당토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남북 화해협력을 진행하려고 해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다 대북 제재에 걸려있다.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시켜야 되고,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면은 먼저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지만이 제재가 완화된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 1번을 종전선언으로 본 거예요.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남북 화해협력 추진은
종전선언하고 그리고 제재 완화시키고 그래서 남북 화해협력으로 간다. 이런 도식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노선상의 이제 문제였다는. 그리고 그 제재를 완화시켜가는 과정에 미국이 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더욱더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선거 당시 그랬잖아요. 단미정 하면 어때? 막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작권 환수하겠다. 자주 문제를 많이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미 자주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많이 내걸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효순이 미선이 투쟁을 통해서 2002년도에 광범위한 촛불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전부 길거리에 나오게 했거든요. 그 힘이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어려웠겠죠. 노 대통령은 굉장히 반미 자주적 관점, 그래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고 전작권 환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쭉 같이 있었잖아요. 쭉 봤을 때 반미 자주는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이 없더라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속이 없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는 분위기로 가고 제재를 완화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서 그래서 남북 화해협력을 하는데 방해하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요구한 데를 다 들어줬어요. 무기 사주고 방위비 인상하고 전작권 환수도 합의되어 있는 대로 전 군사훈련을 조건부로 3번씩 해가지고 전작권 환수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 걸 봐서 주겠다. 그것도 좋다. 다 받아들여줘요. 미국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받아주면서 남북 합의사항도 조율하자. 다 받아준다.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였죠. 이 사람이 베를린 선언에서 2017년도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박근혜가 갑자기 날아가는 바람에 된 사람이라서 인수위를 못 만들고 급하게 이제 그 평화 프로세스를 짜기 시작하는데 보통 인수위 때 만들어서 취임 때 발표할 거를 베를린 가서 베를린 선언으로 발표했거든요. 그 일본이 보면 이거였어요. 평화정착, 그러니까 선종전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체제 안정 보장 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가 또 2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 맺고 그러고 나면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남북 화해협력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것에 갖는 가장 큰 함정은 미국이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거죠. 미국이 선의를 안 가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교훈이죠.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미국의 적대 정책, 미국의 그 대북 제재,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대북 적대. 이거는 지금 미국 바꿀 마음이 1도 없어. 이 상수라고 하는 놓고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기 정부의 교훈이에요, 이거예요, 바로. 근데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꿀 마음이 없는데 그 상수로 안 놓고 그거는 충분히 선의를 설득하고 한미동맹을 해서 미국에서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하면은 우리 말도 좀 들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쌍두마차를 탁 띄워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보면 이게 뭐 어느 것을 먼저 앞세운다 방법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이 북에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비핵화를 하지 않는 속에서 평화협정 맺을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죽었듯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북에서 먼저 관계를 개선하고 대북 정책을 내려놓기 전에 북에서 핵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바보같이 내려놓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하겠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언제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개발학교 수행할 때까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면. 그러면은 남북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남북 간에 맺은 합의사항이 있고 그것은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이 대통령의 철학이 필요한 문제로 이제 좀 발전합니다. 그 얘기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철학의 부재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노선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2019년도 이후에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더 이상 이 평화 프로세스라고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은 이미 실패했다는 게 2019년에 딱 답이 나왔으면 그때는 이제 뭡니까? 결심해야 되는 거는 결심. 결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결심하고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미국하고 맞불킬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개성공단을 연다거나 뭘 연다거나 하면 이제 미국과 심하게 마찰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김준영 외교원장은 우리는 미국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미국의 거스른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공포감이 이로 말할 수 큰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알아서 긴다라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진도를. 결국 그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의 비교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이제 앞에서 갖다 설명했지만 그가 가졌던 가장 큰 힘은 철학이었어요. 그는 뭐 통일에 대한 철학이 분명했던 평생을 이 국가보안부로 내란 음모죄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렸지만 그는 자기 목숨 걸고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분명해서 결국 6.15라고 하는 지금 읽어봐도 어떻게 이런 합의를 했지 할 정도의 무서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싶고 비교를 한다면 노 대통령은 그런 철학은 없었어요.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그 정권 잡자마자 2003년도에 뭐 했습니까? 대북송금 특검하는 바람에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런 철학은 부족했지만 반미 자주화에 대한 결기가 있었던 대통령이죠. 그래가지고 전작권 한수 얘기하니까 막 우리나라 똥별들이 그냥 반대하니까 부끄러운 줄 좀 알라고 어느 나라 군인들이냐고 막 소리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차 정상회담 보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손잡으려고 미국하고 끊임없이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했던 분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부장을 회고록을 쓰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아시아 최고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가 반미적일 뿐만 아니라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결론을 냈다면 굉장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은 이제 한미 동맹을 아주 포괄 동맹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아우르는 완전 한 몸이 되자를 이제 근거업조처럼 외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장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여져요? 이 장면이? 또 대답을 안 하는 거냐? 아니 그냥 대답을 안 하기로 그냥 결심을 다들 과묵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문제는 보세요. G7이라고 하는데 딱 사실은 G2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만 빼놓고 다 모인 데다가 누굴 초청했어요? 한국, 호주, 인도. 전부 다 뭡니까? 그 소위 말하는 쿼드에 들어가 있는 게 인도하고 호주잖아요. 일본은 이미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그 쿼드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쿼드에 같이 결합시키려고 하는 한국 요렇게 딱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만 딱 빼놓고 싹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중국을 왕따 놓자. 이런 거죠. 그러한 상황에 아주 그냥 바로 세워서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국격이 높아졌다고 다들 여기저기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노선적 실패와 철학적 실패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언제였냐면 바로 작년 6월 25일이었어요. 작년 6월 25일 날 그가 갖고 있는 이제 사고의 단면을 잘 드러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북의 50배 GDP가 많고 무역액은 400배 넘는다. 이미 체제가 끝났어. 너야 뭐냐 우리 안 하냐. 싸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체제 너희한테 막 강제로 흡수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통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좀 사이좋게나 살자.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고요. 완전히 그 삐라 때문에 그냥 마음 다 상해있고 너무너무 힘들 때 저는 한국전쟁을, 그리고 전쟁을 왜 기념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슬이야, 우리였지. 나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난 그날 최소한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체제 대결주의, 그러니까 문정부를 평가할 때 체제 대결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까지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제 대결주의로 막 끊임없이. 근데 해왔던 군사력 강화의 문제나 그 해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건 체제 대결주의를 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그렇게 훌륭한 연설을 한 정부가 왜 또 하는 일은 이렇게 대결적이지? 이게 도대체 이 나타나는 이 무슨 몸과 마음이라 해야 되나요? 팔다리 따로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 이상한 기분, 그런 거를 참 많이 느끼게 하죠. 기괴하다, 이제 괴기스럽죠. 근데 이제 제일 이제 결국은 내로남불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 9월 15일이잖아요. 9월 15일 날 똑같은 날, 이 북에서는 철도에서 한 방 쏴부고, 남쪽에서는 SLBM 빡 쏴부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날 2시간 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아니 자기네들 것은 억지력이고 우리가 한 건 도발이라고 하네. 이런 게 세상 어딨냐. 이게 내로남불은 제가 한 말이고 이런 내로남불을 하지는 않았어요. 발언을. 내로남불을 김여정 부부장이 잘 아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북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북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훨씬,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요새 최근에 와서 보니까 언행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내놨으니까 기준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은 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배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8.15와 같이 이렇게 막 열린 공간이 생겨날 때, 통일운동 진영들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게 사이가 늘 좋았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본 파트너십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동 문제 갖고는 많이 다퉜지만 FTA라도 싸우고 막 싸웠지만 남북관계에서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이 통일운동 진영과 또 통일운동 진영이 갖는 그 오랫동안 해온 통일운동에서의 이 갖는 주도성, 힘을 존중하는 법은 있었는데 문정부 들어와서는 그 존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월에 우리가 이제 남북 해외 같이 금강산에 모인 적이 있잖아요. 신년 맞이 연대 모임 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울산만 해도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울산시장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출발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광역단체장들은 아무도 못 가게 막는 바람에 그때 광주시장하고 몇몇 광역단체장들이 못 갔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했던 말은 좀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마라. 지방자치단체장들 너희들까지 이렇게 막 앞서 뒷선이 해버리면 너무 질서가 없다. 막 이러면서 딱 통제를 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통제하고 그리고 통일운동 단체들도 통제하고 거기다가 문정부 들어서가지고 각종 국가보안법 및 교류협력법 위반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독점욕과 이 자주평화 통일에 대한 이제 철학의 부재 아니냐라는 느낌을 그래서 더욱더 갖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도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건데 사실 2012년도에 이 진보 진영과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실패를 했다. 선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사건과 의원직 상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노총의 현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립,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실제로 통일운동 진영이 과연 앞으로 문정부가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뭐 저의 분석인 것이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과 앞으로 안 만나고 우린 우리끼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철학의 부재를 볼 때 좀 뭐라고 할까, 약간의 나타나는 모습 중에 타견민식 기획으로 남북 관계를 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진짜 문제의식이 생겨요. 왜냐하면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제로 남북 관계를 국내 정책으로 활용한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북 간 맺은 합의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작년 6월 25일 날 같은 경우도 그날 뭐 일부러 넥타이도 그런 걸 메고 나온다, 무슨 넥타이에 대한 뭐 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관련된 이벤트는 잘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려고 할 때는 합의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할 때 목을 던진다라는 정말 좀 거의 결단의 자세들이 필요한 시기 때마다 과연 이런 게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다가 결국 굴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문정부에 대한 평가를 아주 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넘어서 새롭게 가야 될 길은 뭔가?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이제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크게 이 네 가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서는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많이 뒤집어 보자라는 건데, 첫째가 북비핵화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뭐냐면 북의 핵이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의 목표다라고 하는데, 한반도의 가장 큰 목표가 북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라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북이 핵이 없을 때는 우리가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왜 만들었는가를 안다면 북의 비핵화가 평화를 가져오는 최우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핵을 왜 만들었습니까? 핵은 있잖아요. 핵을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을 뭐라 불러요? 대답도 안 해주는데. 제가 뭐 아까부터 좀 잠깐. 정말. 자, 높이 손을 들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효과음을 냅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서 다시. 재미있습니까? 아니, 보니까 재미가 없나 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얼굴에 반이나 가려놓고 말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이거 선수 마스크맨이야. 마스크맨. 네, 마스크맨. 암을 고치는 거 하나 가르쳐주고 갈까요, 오늘? 다들 관심이 없네.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병은 다 예방주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데, 코로나도 백신 나왔지만 암은 예방주사가 없어요. 왜? 모든 예방주사는 원인을 알아야지 예방주사만, 원인을 모르니까 암이 왜 생길까? 대충 다는데 아마 뭐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라고들 얘기해요. 원인을 모르니까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스트레스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안 받고 사냐?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밤이면 밤마다 술 먹고 들어오는 거 화상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경우는 아침 일어나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고 다 뉴스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스트레스를 뭐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제일 훌륭한 설은 자주 웃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주 웃는 건데 우리가 웃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뇌가 다행스럽게도 크게 웃는 것과 만들어 웃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크게 그냥 이것만 해도 크게 웃은 줄 알고 갑자기 온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갑자기 그냥 막 그저 여러 가지 즙들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몸에 면역력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생겨세간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면 암이 안 생긴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건 해보니까 안 해요. 이러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차를 혼자 모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신호등에 걸렸을 때 이거 하면 옆에서 있는 차가 이제 이러고 지나간다고. 딴 거 다 까먹어도 오늘 이제 암 예방법 하나 배웠잖아요. 이제 좀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대화를 할 마음이 생겼어요? 네. 이거 왠지 비웃는 것 같아요. 자, NPT 얘기로 다시 얼른 돌아가야지, 이럴 때 또. NPT는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진짜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세계 1차례죠, 2차례 보세요. 어디서 지금 멋있는 척 하지만 영국인이 프랑스인이 맨날 치고받고, 동네 깡패도 그런 깡패들이 없어요. 힘만 있으면 옆에 나라가 때리고 치고받고, 네, 수천 년 싸워온 애들 아닙니까? 유럽에 있는 멋있다고 하는 나라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국제사회는요, 초등학생보다도 못해요. 그냥 막 힘 있으면 힘없는 애 때리거든요. 그런데, 지네가 5개 나라가 떡하니, 우리는 핵무기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지 마.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모든 나라는 핵무기를 가질 권한이 있죠. 그런데 이제 NPT를 만들면서 잠시 다 갖지 말자. 그럼 자기들도 다 없애며 갖지 말자 해야지. 있는 건 다, 이거 그야말로 진짜 이 도둑놈 심보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지면 안 된다. 이게 NPT인데, 근데 NPT의 기본 정신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면 안 돼요. 그건 비대칭 전력이라서 그건 큰. 그래서 NPT를 만들 때 서로 합의한 거예요.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한 약속인데 만약에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한다면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만들 수도 있는 조약임을 분명히 하고 시작한 게 NPT예요. 그래서 핵무기 독점은 조폭 놀린 거예요. 그 5개 나라가 핵무기를 독점하면서 뭐까지 독점했어요? 국제정치 독점해버렸잖아요. 유엔에 상임이사국으로 뭘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비토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5개 나라가 세계에 다 쥐고 있는 거잖아요. 핵무기의 독점이 곧 국제정치의 독점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위협하면 안 되는데 미국이 북을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했단 말이에요. 한국 전쟁 때도 50발이나 떨굴 계획을 세웠었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1,500개씩이나 갖다 놨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으로 하여금 핵을 만들게 한 원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핵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 북핵을 다 없애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본 원인을 없애야죠. 북을 자꾸 공격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적대적인 태도를 없애고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핵을 없애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북의 핵을 없애는 게 한반도 문제 최우선 아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다?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일개 국가와 동맹 맺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다 같이 특히나 동북아 같은 곳에서는 우리는 좀 균형적인 자주외교를 해야 될 때가 예요. 한미동맹을 맺게 해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 4조를 보면 기가 막히죠.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서 공중이든 지상이든 바닷가든 어디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 미군 기지를 만들 권리가 있다. 라이트예요, 라이트. 권리.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그 권리를 주장하면 받아줘야 되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그런 불공정한 조약은 어느 나라도 없어요. 미국이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에 주둔하지만 이런 조약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한도 없어요. 무기한. 그래서 이런 식의 한미동맹이라면 이거는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위헌이거든요. 위헌.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해야 되는 감이에요. 그런데 딱 조항을 하나 기가 막힌 조항이 있어요. 어느 당사국이든지 상대한테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끊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1년 뒤에 한미동맹 이제 그만합시다. 끝! 게임 끝이에요. 그냥 끝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저는 전작권 환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작권 환수, 전작권 어떻게 줬어요? 줄 때? 네? 어떻게 준지 기억 안 나세요? 강의능력이 있을 때 준다. 뭐, 대전 협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한마디로 원래 대전에 모여가지고 협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 한 통 썼어요. 오늘부로 우리 국군 다 가져가서 지휘하세요. 그 아직까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푸념 하나 편지를 쓰면 돼요. 대통령이 오늘부터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끝. 아유 정말 대말 진짜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뭐 조건 뭐 어쩌고 저쩌고 모여서 뭐 그냥 미국한테 편지 한 통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박수 치면 다 같이 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다니까 정말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세 번째는요. 패러다임을 뭘 바꾸냐. 북핵이 전쟁 위험을 가져온다. 우리 자주 빠져있는 패러다임입니다. 북핵 전쟁론. 근데 북이 핵을 만들기 전에 한반도는 전쟁 위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폭격하겠다 그랬어요. 영변에다 갖다 쏟아 퍼붓겠다. 막 언제였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 불리는 그 나왔을 때도 그때도 어땠어요? 전부 항공모함 오가지고 다 막 죽이겠다 난리였잖아요. 뭡니까? 푸에블로 사건 때도 그때도 전쟁하겠다고 미국에서 난리 났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못해요. 왜? 이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미국이 막 전체 전략을 다 가져와서 전쟁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북핵이 전쟁의 위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막아주고 있네. 좀 희한하죠. 이게 좀 거꾸로 사고를 해보라니까요. 네 번째, 북미관계 해결하지 남북관계 개선은 가능하지 않다? 아닙니다. 남북관계는요, 북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북남과의 관계는 북남과의 관계로 가자. 북미관계, 북핵 문제 이거는 실제로 오래 걸리고 미국과 셈법을 가져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핵으로 위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풀겠다는 것이고, 남북 간에는 합의를 얼마나 많이 해놨어요. 합의상을 지켜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패러다임을 바꿔서 남북 관계를 우선시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도권을 쥐는 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에 이 북미 관계도 풀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미국한테 선의에 기대는 순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제 뭐 이낙연 후보가 조금 뭐 댕댕댕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끝났다고 보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다 쳐냈어요. 이재명 후보로. 이재명과 8월 22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전 사저에서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공약 내용은 크게 한 5가지를 발표했는데 뭐를 했냐면 실용주의를 얘기했어요. 북핵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실용적 대북 정책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그리고 실용 외교하겠다. 전부 다 아무튼 뭐 실용으로 쭉 가버렸어요. 그러자 도처에서 비판이 쏟아졌죠.
도대체 비판이 쏟아진 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놓으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북핵 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다. 이걸로 가는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범했던 거를 그대로 또 범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변에 뭐 누구라고 할 수 없으나 아무튼 이재명 선거 캠프에 좀 이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내부에 지금 분란이 좀 있다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이 노선적 정립이 한번 세게 벌어질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좀 실패가 눈에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부 제재 완화 스냅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계적 동시.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 행동은 그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도 다 같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북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에 행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핵을 먼저 없애버려야지만이 이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이 받아들일 리 없고 그 반대로 핵무기를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비핵화 토론을 안 하면서 바로 평화협정 맺자고 하면은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양쪽이 동시에 관계 개선과 함께 이 비핵화로 들어가줘야 될 건데 그게 하노이 때 나왔던 영변의 시설을 동결하면서 이 제재를 완화하는 이 가장 사실은 그 당시로서 최선의 안을 내놨던 것인데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조건에서 갑자기 새로운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게 스냅백입니다. 스냅백이 뭐냐면요. 조건부 제재 완화라는 게 그렇게 해서 제재 완화시켜주고 비핵화 단계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약속대로 안 하고 계속 핵을 쥐고 있다면 다시 제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냅백이에요. 사기라니까요. 그거는. 왜? 지금까지 미국이 북에 했던 모든 행위가 스냅백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서로 합의했다가 말 안 되면 다시 또 제재가 하고 했다가 다시 제재가 하고 그게 제네바 합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풀이 온 거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새로운 것이냐? 다시 또 끄집어냈다라는 거. 거기다 실용주의가 갑자기 이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게 남북 협력에서 상호간 이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북 관계가 무슨 장사하듯이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균형 잡힌 자주 외교 같은 표현이 맞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진도를 나가나? 어찌 보면 미국과의 동맹 문제는 그거는 지금 당장 동맹을 폐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역량의 압도적 다수가 중국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미국은 이미 전략을 중국 고립으로 하면서 중국이 2049년까지 다툼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이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 지금 가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이제 뭐 온갖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 끌어 모아가지고 중국을 좀 이 방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 아마도 실용적이다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크게 나쁘게 했는데 실용주의는 원래 굉장히 그 미국식 실용주의는 아주 안 좋은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이익 때문에 하고 아니면 말고이기 때문에 실용이라는 단어를 꼭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캠프가 갖고 있는 외교 통일 국방 분야에 대한 지금 재검토 작업이 내부에 좀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호 불간섭주의, 그러니까 남북 간에 간섭하지 말고 체제 경쟁주의, 서로 이빠이 경쟁하자 뭐 이런 거고 독일식 통일 정책, 흡수 통일하자 뭐 이런 것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뭐 중국하고는 뭐 완벽하게 이제 적으로 돌려놓고 가자 이런 것이고 나토식으로 나토식 핵공유, 뭐 나토식 핵공유가 무슨 괜히 핵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핵은
이 미국이 쥐고 있는 거고요. 그 뭐 독일 비행기, 터키 비행기 빌려 쓰는 개념인데 아무튼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요 한반도에서 핵전쟁 바로 터져도 우리가 막을 힘은 하나도 없죠. 그 뭐 핵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핵의 주인은 미국인데 한마디로 그냥 아수라장이다. 뭐 큰 가치가 없는데 다만 대선 토론에 이 사람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랑 이 이야기를 놓고 둘이가 붙었을 때 사실 이렇게 막 세게 시원하게 막 세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 싸움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서로 설득을 어떻게 시켜낼까가 아마 또 관전 포인트겠죠. 이분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니까 한미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자. 전략 자산, 미국의 전략 핵자산이죠. 운영 연습을 하자.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거 주인이 미국은 그 어떤 다른 나라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 연습 안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 절대로 그런 국비상을 같이 운영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선비핵화하고 선비핵화. 미국도 요즘에는 CVID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들 CVID를 들고 나서 완전히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참 굉장히 우리 많이들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과도 일갈타결을 하겠다. 그래서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수출 지소미아 전서 박근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박근혜가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각 대선 후보들의 이 분석은 아직 이 수준 이상의 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들 발표한 내용이 없어. 내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경선 과정에서는 안 합니다. 이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민주당도 서로 안 했고요. 이제는 해야 되겠죠. 이제는 해야 되는데 양쪽 다 후보가 정확히 서면 내놓겠지만 대선 토론회를 가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주로 경제 문제에 관심들이 집중되고 막 요새는 또 뭐 경제 안에 아예 이제 대장동인지 소장동인지로 뭐 싸울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후보들의 그 분석이 이 수준 이상을 넘어서기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일운동의 진영의 과제. 지금 시기가 대격변기죠. 대격변기는 다른 것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잡아왔던 아주 1급 패권주의적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다 해서 대격변기겠죠.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것을 더욱 앞질러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미국의 모습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모습이 아니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쥐고 있던 구조가 좀 흔들리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되면 말이죠. 그냥 온갖 그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하게 이제 분출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 모습들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이 일제의 나라를 잃기 전의 모습들을 보면 온갖 사람들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격변기의 주체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이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전환점이거든요. 아주 전환점이고 이 전환점에서 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더 이렇게 신사적으로 한다. 트럼프는 막 무식하게 했다.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남북관계를 마음대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간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대선을 앞두고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가 생각보다 아주 심해지겠죠. 점점. 그리고 이제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통일운동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한국을 쥐고 흔드는 미국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오네. 네.
그래서 분단과 이 전쟁 상태를 넘어서 이제 통일과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건데요. 근데 요즘에 가장 크게 작동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는 평화라는 개념이 평화가 길게 가면 그게 실질적으로 통일이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퍼져가고 있는데 근데 그건 하나 오해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전쟁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평화다? 이거 평화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는 구조 속에 있고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체제가 다 통합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로 이 민족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통일운동정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첫째, 진지하게 공부하라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요즘에 하도 엉터리 대북 전문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정책의 실패, 인식의 오류를 양산해내고 정부가 이렇게 노선상으로 실패하고 철학의 부재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지금 이제 임기 말기 되니까 뭐라도 붙잡아 보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그거는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압도적 다수의 소위 말하는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그걸 따라가는 언론들의 그 병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데 한번 물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압도적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북필망론이에요. 북은 이미 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이미 북의 체제는 흔들려 버렸고 그 이후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가까스로 일어났으나 계속적인 자연재해가 있고 계속적으로 이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식이 북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저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타나는 단말마저 비명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발언을 해도 그냥 있는 대로 발언을 안 듣고 아유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계속 그러는데 아니 무슨 말씀들을 그런 얘기는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항상 숨은 의도와 저희가 뭐냐. 숨은 의도 저희 찾지 말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보수 진영은 그래서 보수 진영 학자들은 곧 망할 거니까 좀 더 쪼아서 망하게 하자. 그게 박근혜식의 통일 대박이거든요. 급변 사태를 준비하라.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좀 더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해서 뭐라고? 소프트 랜딩 시켜서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줘가지고 결국은 체제 흡수를 하자면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 깔려 있기는 북은 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누가 받아 쓰느냐? 언론들이 계속 그걸 키워요. 그 북에서 행동만 나오면 우리나라 텔레비전 보세요. 잘 보세요. 전부 다 마이크 잡고요. 이것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축구 배고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하라고 하는 게 딴 공부하지 마시고 이번에 부산에서 만든 이거 있죠. 저는 정말 부산 여기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 책자를 딱 보는 순간에 그래 공부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거야. 뭘 하냐면요. 북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으면 북에서는 항상 공식적으로 발표하잖아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당대회를 통해서 주로 지도자 입을 통해서 담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뭘 얘기하고 있구나가 읽혀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정세를 읽는 눈이 생길 건데 그거를 자세히는 안 보고 자꾸 숨어 의도와 저희만 찾고 있다가 맨날 엉뚱한 대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미국은 패권은 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의 미묘한 차이나 그들의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속 그쪽도
진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관되게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적대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미국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갖추려면 이 정세 민감성이라고 해야겠죠.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자, 진짜로.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박수를 칠 기회를 한번 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강의 좀 그게 좀 없어졌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박수를 치는데 정말. 예. 두 번째는 정세를 선도하라는데 정세 따라다니지 마라. 우리 그 판문점 선언 나왔을 때 뭐 했냐? 난 요즘에 가끔씩 묻습니다. 우리 뭐 했지? 가만히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동안 막혔던 교류 협력할 준비한다고 평양가 들어가서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전부 다 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 됐을 때 이미 이제 상황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정부가 합의상 이행하지 않고 미국한테 막 굴중하는 모습 보일 때 과감하게 그때는 막 투쟁을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봐. 우리 판문점 선언까지 했는데 뭘 또 기다려보자고. 지금까지도 기다려보자 앞으로. 그 정세를 따라다니지 말고 선도해야 된다. 우리 그랬던 전통과 역사가 있는 분들 아니냐. 우리는 정말 임수경,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 이런 거 꽉 막혀있던 전두환 시절 때도 막 뚫고 나가고 했던 그 역사를 본다면 정세를 선도하라. 정세를 따라다니는 것은 통일운동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 정세를 선도하라. 세 번째는 이제는 촉구할 때가 아니라 투쟁할 때다. 촉구하면 투쟁하라. 그야말로 투쟁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크게 본질적으로 이제 전면적인 반전평화운동, 남북합의사항 전면 이해운동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바라볼 때 미국의 외교 분야에 특징이 있어요. 막 시끄럽게 미국을 비판하는 나라에서는 좀 두려워합니다. 말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반미적인에 막 화를 내면서도 귀 기울입니다. 반면에 말을 잘 듣는 나라나 말을 잘 듣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무시하고 막 트럼프와 그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서 당했던 모욕 이런 거는 아주 소문나게 많아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잘못 건들면 이거 중국 편에 붙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좀 당당해야 미국도 중국도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알아서 기고 알아서 잘하면 다 잘해줄 거다. 국제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아서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 떼버리죠. 경선도 말고. 그래서 투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최근에 하나 주목하라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북 적대 정책이 아주 이 한미국 훈련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빼고 이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좀 전면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은 게 이 러시아의 인텔팍스 통신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요. 9월 4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에 나왔어요.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9월 6일 날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 대변인 왕원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빨리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 가역조항을 발동하라라는 말입니다. 가역조항. 가역조항이 뭐냐? 원래 안보리에서의 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DPRK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 조치를 강화할 거냐, 수정할 거냐, 중단할 거냐, 또는 해제할 거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ICBM 안 쏘고 하는 기간이 4년씩 됐으면 가역조항을 발동하라. 이게 중국이 오늘 얘기잖아요. 가역조항을 발동해야 되거든요. 해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 벌써 러시아, 중국에서 또
중국이 그냥 끊임없이 제재에 동참하는 바람에 북이 되게 힘들어하고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제재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풀어라라고 하니까 조건이 아주 좋죠. 가역 조항을 발동하라. 그런데 미국은 이 조항을 미국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는 스스로 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 정부는 지금도 입만 열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고 해서 목줄을 꽉 쥐는 것을 풀어놓지도 않아서 대화하자고 하면 북에서 대화합니까? 그 북에서 하는 게 너희 그런 식의 대화를 왜 대화는 안 하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군사훈련 세게 하고 미국 무기 시급 팔아먹고 그리고는 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제재를 목줄을 쪼으면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해요. 너무 좀 위선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전쟁을 안 하니까 괜찮은 거다. 아닙니다. 제재는요. 이라크에서 제재를 했던 미국 제재를 받은 기간 중에 이라크의 0세부터 5세까지 애들이 22만 몇천 명인가 죽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어린이 장례식이잖아요. 그때 제재 때문에 죽었던 아이들의 장례식이거든요. 합동 장례식. 제재는 이런 거죠. 주사를 약을 못 들어가게 하면 다 죽죠. 그래서 제재를 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제재를 해서 이라크처럼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제재를 오랫동안 붕괴된다. 두 번째는 북이 정면 돌파전에서 약속한 것처럼 정면 돌파해서 북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일어서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는 전쟁이 나는 수가 있어요. 제재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사이가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싸웠어요. 언제? 2차 세전 때 한 3, 4년 싸운 게 유일한데 우리나라 조선 먹을 때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만주사변을 일으킬 때도 뭐 눈 감아줬습니다. 다만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미국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 건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거잖아요. 반대를 했는데 일본이 막 진도를 나갈 때 제재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철과 구리와 석유를 다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너희에게 안 주겠다고 해버리니까 일본이 석유 단수 조치 3개월 뒤에 진주만을 공격하죠. 이게 바로 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제가 이 제재 조항 얘기를 하는 게 한미 군사훈련 싸움만큼이나 좀 제재를 완화하라는 투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할 때 제가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후보로 이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왜 저 나오라고요? 찬란한 우리 찬란한 미래를 한번 꿈꿔봐라. 이 꿈꾸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큼지막한 개를 기르는 여기 어떤 한 분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보이던 집이 많이 개판이던데. 자, 어떤 비전을 꿈꿔야 될 거냐? 새로운 대통령이 가져야 될 차기 정부의 비전, 꿈은 어때야 되는가? 고전만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남북 주도의 동북아 평화 번영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동북아의 꿈을 크게 키우는 동북아의 길. 그러니까 평화 통일 비전, 비동맹 자주외교 비전, 동북아 평화 번영 비전으로 이제 비전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잡아본 건데요. 그러니까 3대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3대 비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등의 간섭이나 이런 데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평화의 길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거고, 비동맹으로 가야 된다. 어디 동맹 맺지 말고 비동맹 외교를 하자라는 것이고, 동북아에서 신냉정 질서 형성되는 걸 막고 우리가 좀 주도를 하면서 동북아의 정말 새로운 평화 번영의 길을 비전을 제출해본다. 3대 비전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원칙, 4대 원칙을 한번 잡아봤는데, 첫째는
민족 자주 자결의 원칙, 한미동맹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적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우선하고 이 북미관계보다 앞서서 주도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아무튼 민족 자주 자결의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주도 선행의 원칙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 이렇게 나서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린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언제든지 좀 충돌해요.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 전쟁을 선행하자. 문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미리 좀 들으셨으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진도를 엄청 나갔을 것이고,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반드시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선행의 원칙을 삼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출하는 건데, 원칙을. 세 번째는 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분리시키자. 존 볼튼 같은 이 친구는 좀 약간 야단을 많이 맞아야 되는데, 북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을 붕괴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분리시키자는 건 이런 애들이 있는 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길어지겠죠. 그래서 남북 관계와 핵 연계는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핵 문제와 별개로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리시켜내자라는. 네 번째는 아까 동시행동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럴까, 동시행동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얘기했는데 스냅백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스냅백 얘기할 게 아니라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행의 원칙을 좀 갖고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천년 로마 제국이 망한다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천년 되는 로마 제국이 999년도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그래도 못했을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그 세력을 가졌으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 미국이 전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항상 그 보면 왜 뭐 명청 교체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던데, 정말로 통일된 찬란한 민족의 앞날을 좀 꿈꾸면서 우리가 통일운동 진영들이 이 땅의 주인이고 통일운동의 주체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정세를 선도해 나가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투쟁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